번듯하다는 사위놈들은 제 식당을 홀랑 헐어버릴 궁리만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들 기 살려주느라 평생을 다 바쳤거든요. 제가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30해 넘게 국밥을 말며 뼈마디가 다 굵어진 이 늙은이의 아주 통렬한 후회담이자 뒤늦게 깨달은 진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희 국밥집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가스불이 켜지고 구수한 육수 냄새가 골목을 채우며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그 냄새가 제 인생의 향기였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사위들 뒷바라지하는 원동력이었지요. 의사 사위에 교수 사위까지 얻었으니 동네 사람들은 저보고 자식 농사 하나는 끝내주게 잘 지었다고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해댔어요. 저도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서 허리가 굽어가는 줄도 모르고 매일같이 무거운 솥을 닦고 또 닦았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가장 믿었던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그날은 유난히도 볕이 뜨거운 토요일 오후였어요. 점심 장사가 폭풍처럼 지나가고 잠시 숨을 돌리려는데 식당 앞으로 번쩍이는 외제차 2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더라고요. 차에서 내린 첫째 사위와 둘째 사위는 세련된 골프복을 차려입고 어깨에는 좋기 수백만 원은 넘을 법한 골프백을 메고 있었지요. 저를 보며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자기들끼리 오늘 골프 라운딩이 어떻고 저떻고 하며 깔깔거리는 모습이 제 눈에는 어찌나 번듯해 보이던지 말이에요. 그때였어요. 낡아서 덜덜거리는 1톤 트럭 한 대가 식당 한 구석에 조용히 멈춰 섰답니다. 거기서 내린 사람은 바로 우리 막내 사위 김서방이었지요.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작업복에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채로 들어오는 꼴이 어찌나 제 속을 긁어놓던지 모르겠어요. 잘난 형님들 옆에서 초라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을 보는데 우리 막내딸 인생이 너무 가여워서 저도 모르게 독한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답니다. 저는 김서방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구석에 쌓인 불판 더미를 턱으로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내뱉고 말았지요. 김서방은 번듯한 직장도 없으니 딱히 할 일도 없지 않느냐며 거기 쌓인 불판이나 깨끗이 닦아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잘난 형님들은 골프 치러 가는데 자네는 기술도 없고 돈도 못 벌어오니 몸이라도 써서 장모를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면박을 주었지요. 첫째와 둘째 사위는 그런 김서방을 비웃듯 쳐다보며 장모님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는 쌩하니 차를 타고 떠나버렸어요. 김서방은 그저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묵묵히 주방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저는 홀에 앉아 돈을 세면서도 자꾸만 주방 쪽으로 시선이 가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김서방은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산더미처럼 쌓인 불판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있었지요. 그 사람의 넓은 등판이 땀으로 흠뻑 젖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왜 그렇게 마음이 뒤틀렸는지 모르겠답니다. 못난 사위둔 제 팔자가 서러워서 차마 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싶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한참을 일하던 김서방이 잠시 허리를 펴고 이마에 땀을 닦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사람의 손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투박하고 거친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고 손톱 밑에는 검은 기름때가 가실 날이 없어 보였지요. 의사 사위의 매끄러운 손가락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볼품없는 손이었답니다. 저는 속으로 저런 손을 가졌으니 평생 고생만 하지 하고 혀를 찼어요. 우리 딸이 저런 손을 잡고 살아야 한다는 게 분해서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또 한 번 독서를 퍼부었답니다. 일 좀 제대로 하라고 불판에 기름기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손님들이 다시 오겠느냐고 트집을 잡았지요. 김서방은 묵묵히 다시 수세미를 잡더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깨끗하게 닦겠습니다 하고는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몰아세우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자식이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기를 바라는 법인데 저렇게 곰 같은 사위를 보고 있자니 우라가 치미는 건 어쩔 수 없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노을이 식당 창가로 길게 드리워졌어요. 주방 안에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김서방의 앞치마는 이미 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제가 시키지도 않은 환풍기 청소까지 하며 주방 구석구석을 돌보고 있었답니다.
마치 이 식당이 자기 집인 양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어찌나 미련해 보이던지 말이에요. 저는 일부러 찬물을 한 그릇 떠다 주며 툭 던지듯 말했답니다.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보라고 말이지요. 김서방은 그 찬물을 단숨에 들이켜더니 인자하게 웃으며 어머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식당 문을 나서며 덜덜거리는 트럭에 올라타는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먹먹해졌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내저으며 저 사람은 앞치마가 제복처럼 어울리는 사람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잘난 사위들이 제게 준 두둑한 용돈 봉투를 만지며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믿고 싶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날 밤 식당 간판 불을 끄고 누웠는데 귓가에는 김서방이 불판을 닦던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답니다. 슥슥삭삭 하는 그 정직한 노동의 소리가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저는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내일이면 또다시 첫째 사위가 사준 비싼 보약을 먹으며 남들 앞에서 자랑할 생각만 가득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몰랐답니다. 그 투박한 김서방의 손이 훗날 제 무너진 인생을 떠받칠 마지막 기둥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저 세상은 공평한 것이고 제가 잘 가르친 자식들이 저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만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랬답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눈이 멀어 진짜 보석이 제 곁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채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 향이 아직도 제 마음의 씁쓸한 잔향으로 남아있는 것만 같아요. 그날은 제 71번째 생일이었어요. 나이가 드니 생일 같은 게 뭐 별건가 싶으면서도 은근히 자식들 대접이 기다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노인네 신보인가 봐요. 번듯한 첫째 사위와 둘째 사위가 호텔 중식당 예약을 잡았다는 소식에 저는 며칠 전부터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들떠 있었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사위들이 이렇게 극진하다고 자랑할 생각에 벌써 입꼬리가 올라가곤 했지요. 그런데 그 기분 좋은 아침에 우리 막내 사위 김서방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김서방은 검은 비닐봉지를 양손에 무겁게 들고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투박하던지 말이에요. 봉지 안에는 시장에서 사온 게 분명한 미역 한 다발과 국거리 소고기 한 덩이가 들어있었답니다. 호텔 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는데 굳이 이 더운 날 식당 주방에서 국을 끓이겠다는 그 눈치 없는 행동이 제 속을 다시 한번 긁어놓았지요. 하지만 김서방은 제 눈총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앞치마를 두르더니 가스불을 켜더라고요. 주방 안에서는 곧 참기름에 고기를 볶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와 함께 김서방이 정성껏 미역을 씻고 국물을 우려내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식당 안은 금세 뜨끈한 미역국 냄새로 가득 찼고 그 냄새가 사실은 참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향기조차 구질구질하게만 느껴져서 자꾸만 창밖으로 외제차가 오는지 살피기만 했답니다. 한참을 끓였는지 김서방이 땀을 닦으며 주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국 다 끓였으니 조금이라도 들어보세요 하며 국그릇을 정갈하게 차려오더라고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사람이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고 정성을 들였을 텐데 나는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안 나올까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독하게 먹고 국그릇을 밀쳐버렸어요. 이런 거 먹을 배 없으니 저리 치우라고 소리를 질러버렸답니다. 그때 식당 앞으로 요란한 경적 소리가 들리더니 첫째와 둘째 사위가 도착했어요. 그 사람들은 화려한 꽃다발과 함께 백화점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들을 들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왔답니다. 명품 가방이며 비싼 보석 세트를 내밀며 장모님 생신 축하드린다고 너스레를 떠는데 제 기분이 순식간에 날아갈 듯 좋아지더라고요. 역시 우리 큰 사위들이 최고라며 저는 그 쇼핑백들을 만져보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그런데 둘째 사위가 코를 킁킁거리더니 식당에서 웬 냄새냐고 인상을 쓰며 묻는 게 아니겠어요. 첫째 사위도 거들며 호텔에 갈 건데 이런 구린내 나는 국을 누가 끓였느냐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리고 수치심이 밀려왔답니다.
우리 잘난 사위들 앞에서 김서방의 미역국이 마치 저를 초라하게 만드는 증거처럼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저는 김서방을 향해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느냐며 이 냄새나는 국 당장 치우지 못하겠느냐고 호통을 쳤어요. 김서방은 당황한 듯 국그릇을 들고 서 있다가 그만 손을 미끄러뜨리고 말았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미역국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주방 바닥은 순식간에 미역 줄기와 국물로 엉망이 되었고 김서방의 발등에도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지요. 그런데 저는 김서방이 다쳤을까봐 걱정하기는커녕 잘난 사위들의 비싼 구두에 국물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며 김서방을 밀쳐냈답니다. 이 모자란 놈아 너 때문에 옷 다 버리게 생겼지 않느냐며 온갖 독설을 쏟아내고 말았지요. 김서방은 붉어진 얼굴로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행주로 국물을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투박한 손으로 뜨거운 바닥을 훔치는 모습을 보며 첫째 사위는 혀를 차며 말하더군요. 장모님 그냥 내버려 두시고 저희는 빨리 호텔로 가시지요. 예약 시간 늦겠습니다 하고요. 저는 그 소리에 홀린 듯 명품 가방을 챙겨 들고 식당을 나섰답니다. 뒤돌아본 주방 구석에는 고개를 숙이고 엎질러진 미역국을 닦는 김서방의 초라한 뒷모습만 남겨져 있었지요. 호텔 중식당은 화려하고 음식도 산해진미가 가득했어요. 사위들은 비싼 와인을 주문하고 자기들끼리 사업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했지요. 저도 그 분위기에 취해 하하호호 웃으며 비싼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이상하게도 목구멍이 자꾸만 따끔거리는 걸 느꼈답니다. 아까 그 김서방의 미역국 냄새가 코끝을 떠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놈이 새벽같이 일어나 고기를 볶고 국물을 우려내던 그 뒷모습이 자꾸만 음식 위로 겹쳐 보여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어요. 역시 사람은 급이 맞아야 한다고. 저런 초라한 미역국보다는 이런 호텔 음식을 먹는 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이지요. 첫째 사위가 건네는 두툼한 돈봉투를 받으며 역시 자식 농사는 돈으로 보상받는 것이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한 할머니가 손자들과 소박하게 국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데 왜 그렇게 가슴이 먹먹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평생 국밥을 팔아 키운 자식들이 정작 제 국밥 냄새를 싫어한다는 사실이 그제야 조금씩 슬프게 다가왔던 것이지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사위들의 골프 이야기를 억지로 들어주며 맞장구를 쳤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아까 그 엎질러진 미역국이 아직도 뜨겁게 끓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집을 피웠어요. 못난 사위는 무시당해도 싼 것이고 잘난 사위들에게 대접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답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또 한 번 사람의 진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금전의 가치를 선택하며 어리석은 길로 걸어갔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남겨진 거실에 앉아 있으니 식당 주방에 남아있을 그 비릿한 미역 냄새가 환상처럼 느껴졌답니다. 저는 애써 외면하며 명품 가방을 안방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참으로 짠 기운이 가득한 꿈을 꾸었어요. 미역국이 짜다고 소리쳤던 제 목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제 가슴을 아프게 때리고 있었답니다. 제 인생이 담긴 이 낡은 식당 건물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어요. 건물 벽 여기저기에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비가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툭툭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곤 했답니다. 30해가 넘는 세월 동안 저와 함께 나이 들어온 이 건물이 마치 제 몸처럼 아프다고 아우성치는 것만 같아서 저는 매일 아침 벽을 쓸어내리며 마음을 졸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식당 정문에 붉은 글씨로 철거 예정이라는 딱지가 붙더라고요. 재개발인지 뭔지 하는 바람이 이 조용한 골목까지 불어닥친 것이지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우리 똑똑한 사위들이었어요. 의사의 교수니 법도 잘 알 것이고 이런 어려운 일을 해결해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믿었거든요. 연락을 돌리니 역시나 첫째 사위와 둘째 사위가 그날 저녁 바로 식당으로 달려왔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가죽 가방을 든 그 사람들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놓이던지 말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하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건네줄 줄만 알았답니다. 그런데 식당 테이블에 앉자마자 첫째 사위가 꺼낸 건 위로의 말이 아니라 커다란 서류 뭉치와 계산기였어요. 둘째 사위와 머리를 맞대고 이 지역의 땅값이 얼마고 보상금이 얼마쯤 나올지 열띠게 토론을 하더라고요. 제 서글픈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지 자기들끼리 수익률이 어떻고 증여세가 어떻고 하며 숫자를 읊어대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도려내는 칼소리처럼 들렸답니다. 이 식당이 저에게는 자식들 키워낸 목숨 같은 터전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저 몇 푼의 돈으로 환산되는 차가운 숫자에 불과했던 모양이에요. 첫째 사위는 제 손을 잡는 대신 서류를 들이밀며 말하더군요. 장모님 건물도 낡았는데 이참에 보상금 두둑이 받고 정리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하고요. 둘째 사위도 거들며 어머니 고생 그만하시고 남은 돈으로 공기 좋은 곳에 있는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알아보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평생을 다 바쳐 뒷바라지한 자식들이 이제는 저를 낡은 가구처럼 치워버리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제가 멍하니 앉아있는 사이 주방 구석에서는 낮은 망치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우리 막내 사위 김서방이 언제 왔는지 낡은 공구 가방을 메고 식당 여기저기를 손보고 있었어요. 천장에서 물이 새는 곳을 실리콘으로 메우고 삐걱거리는 문을 기름칠하며 말없이 식당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더라고요. 잘난 사위들이 보상금 액수를 높이려고 목소리를 높일 때 김서방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에 타일이 떨어진 곳을 하나하나 다시 붙이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답답해 보이던지 제가 또 한마디를 던졌어요. 너는 이 상황에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곧 헐릴 식당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도 형님들 옆에서 뭐라도 좀 배워보라고 핀잔을 줬지요. 김서방은 땀을 닦으며 허허 웃더니 어머니 그래도 장사하시는 동안은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고는 다시 허리를 숙이더라고요. 그 곰 같은 대답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화가 나던지 말이에요. 돈 되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몸만 쓰는 사위가 우리 막내딸의 앞날을 망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김서방을 더 모질게 구박했답니다. 식당 안에는 쾌쾌한 먼지 냄새와 함께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가득 찼어요. 사위들은 제게 인감 도장을 맡기라고 종용하며 나중에 보상금이 나오면 첫째는 병원 확장하고 둘째는 애들 유학 보내는데 요긴하게 쓰겠다고 자기들 계획을 늘어놓더군요. 제 노후를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결국은 제 돈으로 자기들 배 불릴 생각뿐인 그 모습이 어찌나 남루해 보이던지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똑똑한 놈들이 옳다고 믿고 싶었답니다. 성공한 자식들이니 내 인생도 성공으로 이끌어줄 거라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밤이 깊어지자 사위들은 바쁘다며 서둘러 식당을 떠났어요. 남겨진 식탁 위에는 보상금 계산이 빼곡히 적힌 종이들만 흩어져 있었답니다. 텅 빈 식당에 홀로 앉아 있으니 벽 사이로 배어나오는 곰팡이 냄새가 유독 지독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주방에서 정리 소리가 들리더니 김서방이 머뭇거리며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많이 힘드셨죠? 하고 묻는 그 눈빛이 참으로 깊고 따뜻했는데 저는 그 눈빛을 외면하고 말았답니다. 너도 얼른 가서 잠이나 자라고 내일 아침에 장사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차갑게 말해버렸지요. 김서방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식당 문을 잠그고 어두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김서방이 손본 곳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구석구석 정성이 안 닿은 곳이 없더라고요. 헐릴 때 헐더라도 어머니 장사하시는 동안은 깨끗해야 한다며 닦아놓은 환풍기는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잘난 사위들의 화려한 말보다 말없이 불판을 닫고 벽을 고치던 못난 사위의 투박한 손길이 사실은 이 식당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걸 저는 그때도 애써 부정했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에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와 식당 정문에 붙은 철거 딱지를 파르르 떨게 만들었지요. 그 딱지가 마치 제 인생에 선고된 사형 집행서처럼 보여서 저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사위들이 제안한 그 화려한 실버타운이 사실은 고려장과 다름없다는 서글픈 예감이 제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명품 가방 속에 든 첫째 사위의 명함을 만지며
그놈들이 나를 버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답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또 한 번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거물들의 계산기에 제 영혼을 맡기고 있었답니다. 벽에 간 금이 점점 더 커지며 비명이 들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 귀를 막았지요. 우리 막내 사위의 달아버린 신발 밑창보다 잘난 사위들의 반짝이는 구두가 더 가치 있다고 믿었던 제 어리석음이 언젠가 피눈물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그 먼지 냄새가 아직도 제 가슴속에 매캐한 슬픔으로 남아있는 것만 같아요. 철거 날짜가 확정되고 식당 안에 집기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니 그 넓던 홀이 어찌나 평안히 춥고 스산하게 느껴지던지 말이에요. 저는 텅 빈 카운터에 앉아 벽에 걸린 낡은 달력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제 인생도 이렇게 허물어지는구나 싶어 하염없이 눈물만 훔쳤답니다. 그런데 그 슬픈 와중에도 우리 잘난 사위들은 제 눈물보다는 제 손에 든 인감 도장에만 온 정신이 팔려 있더라고요. 이튿날 아침부터 첫째 사위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이닥치더니 대뜸 제 앞에 위임장을 내밀었답니다. 어머니,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 이 서류에 도장부터 찍으시라고. 보상금 절차가 복잡해서 제가 미리 처리해둬야 어머니가 편하게 실버타운에 입주하실 수 있다고 다그치더군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차갑고 딱딱한지 마치 남의 집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 같았답니다. 제가 그래도 내 평생이 담긴 곳인데 인사할 시간은 줘야 하지 않겠니 하고 힘없이 말했더니 둘째 사위까지 거들며 감성적으로 굴 때가 아니라고 현실을 보라고 저를 몰아세웠지요. 그 똑똑한 입술들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아 저는 그저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려버렸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막내 사위 김서방이 땀을 뻘뻘 흘리며 주방 가마솥과 낡은 냉장고를 트럭에 싣고 있더라고요. 잘난 사위들이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머리를 맞대고 있을 때 김서방은 묵묵히 식당의 마지막 정리를 돕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제 꼬인 마음은 그 모습조차 곱게 보이지 않았답니다. 너는 참 일찍도 도망갈 준비를 하는구나 싶어서 너도 이제 볼일 다 봤으니 제일 먼저 짐 싸서 나가는 거냐며 모진 소리를 던지고 말았지요. 김서방은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어머니 짐이 무거워서 제가 미리 좀 옮겨두는 겁니다 하고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날 오후 김서방은 결국 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는 식당을 떠났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 몸 잘 챙기시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세요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눈도 마주치지 않고 등만 돌리고 있었지요. 김서방이 떠난 식당은 이제 정말 고요하다 못해 죽음 같은 정막만 흘렀답니다. 첫째 사위도 도장을 받아내지 못하자 화가 났는지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쌩안이 가버렸고 저는 그제야 주방 구석 김서방이 머물던 작은 쪽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그놈이 뭘 두고 간 건 없는지 아니면 뭘 훔쳐간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고약한 심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석에 먼지가 자욱하게 쌓인 작은 나무 괴짝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평소에 김서방이 애지중지하며 닦던 것인데 급히 나가느라 잊어버린 모양이었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괴짝을 열어보았답니다. 그 안에는 김서방이 입던 낡은 작업복 몇 벌과 빛바랜 사진첩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사진첩을 넘기던 저는 그만 숨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고 말았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서방이 온몸에 흉터가 가득한 채로 위험 있는 군복을 입고 늠름하게 서 있었거든요. 가슴팍에는 이름 모를 훈장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옆에는 전우여 잊지 말자라는 글귀가 적힌 낡은 깃발이 보였지요. 괴짝 깊숙한 곳에서는 묵직한 상자 하나가 더 나왔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황금빛으로 빛나는 명예 훈장이 차가운 금속성 냄새를 풍기며 누워 있었어요. 그 옆에는 국가에서 수여한 낡은 증서와 함께 대한민국의 영웅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지요. 제가 주방대기라고 무시하고 불판이나 닦으라고 구박하던 우리 사위가 사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영웅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 싶은 생각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저는 그 낡은 훈장을 가슴에 품고 한참 동안이나 소리 없이 흐느꼈답니다.
김서방의 그 거칠고 지문이 다 닳아버린 손이 사실은 나라를 지키고 누군가의 목숨을 구했던 거룩한 손이었다는 걸 왜 저는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번듯한 학벌과 돈봉투에 눈이 멀어 그 사람의 숭고한 침묵을 무능함으로 치부해버린 제 자신이 너무나도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웠답니다. 김서방이 매일 새벽 주방을 청소하며 닦아냈던 건 식당의 기름때가 아니라 저의 추악한 편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각해보니 김서방은 한 번도 제 구박에 대꾸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저 묵묵히 솥을 닦고 문을 고치며 어머니 힘드신데 쉬세요라고 말하던 그 나지막한 목소리가 이제야 제 귓가에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첫째 사위가 사준 비싼 보약보다 김서방이 끓여준 소박한 미역국이 훨씬 더 진심이었다는 걸 왜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걸까요? 저는 괴짝 속에 든 낡은 수첩을 하나 더 발견했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 식당 재개발 소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습니다라는 짧은 메모와 함께 어떤 연락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그놈은 떠난 게 아니라 저를 지키기 위해 어딘가로 달려간 것이었음을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느꼈답니다. 첫째 사위와 둘째 사위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제 노후를 설계할 때 김서방은 낡은 괴짝 속에 자신의 영광을 숨긴 채 제 곁에서 가장 비천한 일을 도맡아 해주었답니다. 진정한 보석은 화려한 쇼핑백 속에 든 게 아니라 이 먼지 구덩이 주방 구석에 숨겨져 있었다는 걸 저는 40해 인생을 더 살고서야 피눈물로 배우게 된 것이지요.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또 한 번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자책하며 길고 긴 밤을 지새웠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포클레인이 들이닥칠지도 모르는데 저는 김서방의 낡은 군복을 안고서 제발 돌아와 주게라고 혼잣말을 내뱉었답니다. 하지만 이미 식당은 텅 비어버렸고 김서방의 트럭 소리는 멀어진 지 오래였지요. 제 어리석음이 빚어낸 이 고독이 얼마나 차갑고 무거운지 그날 밤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 훈장의 금속성 냄새가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서늘한 후회로 남아있는 것만 같아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도 서늘한 파란빛 새벽이 골목 끝자리부터 밀려들어오고 있었어요. 제 평생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식당 문 앞에는 어느새 노란색 안전띠가 쳐져 있었고 차가운 금속 냄새를 풍기는 포클레인 2대가 거대한 괴물처럼 버티고 서 있었답니다. 저는 전날 밤 주방 구석에서 발견한 김서방의 낡은 군복과 훈장을 가슴에 품고 차가운 식당 바닥에 가만히 주저앉아 있었지요.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식당 벽에 스며든 묵은 고기 냄새를 마지막으로 들이켜고 있었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빨간 모자를 쓴 건장한 사내들이 떼거리로 몰려와 식당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하더라고요. 거친 욕설과 함께 장비를 점검하는 소리가 고요했던 새벽 공기를 찢어발기는데 어찌나 몸이 떨리던지 말이에요. 저는 눈을 감고 제발 이 모든 게 꿈이기를 바랐지만 포클레인의 육중한 엔진이 커다란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순간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깨달았답니다. 땅바닥이 덜덜 떨리며 제 심장까지 흔들어 놓는데 저는 그저 바닥을 짚은 손끝에 힘을 주며 버티고 또 버텼답니다. 그때였어요. 고급 세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도착하더니 첫째 사위와 둘째 사위가 말끔한 양복 차림으로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저를 구하러 온 줄 알고 얘들아 나 좀 도와다오 하며 손을 뻗었지만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가득 서려 있었답니다. 첫째 사위는 시계를 연신 들여다보며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보상금 절차만 늦어집니다라고 차갑게 쏘아붙였지요. 둘째 사위도 거들며 법적으로 이미 끝난 일인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세요라며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하더라고요. 저는 저를 끌어내려는 사위들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놈들아 여기가 어떤 곳인데 너희를 의사 만들고 교수 만든 이 식당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버리라고 하느냐고요. 하지만 그 똑똑한 사위들은 제 말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용역업체 사람들과 서류를 주고받으며 철거 시간을 조율하기에 바빴답니다. 저는 그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사위들의 싸늘한 시선뿐이었답니다.
용역업체 반장이라는 사내가 제 앞으로 다가와 삿대질을 하며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할머니 좋은 말로 할 때 비키쇼 안 그러면 사고 나도 우린 책임 못 집니다라고요. 그 뒤로 포클레인의 거대한 집게가 제 머리 위로 위협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사위들은 위험하다며 저만치 멀어져서 구경만 하고 있었고, 저는 이 넓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으로 낡은 훈장만 더욱 꽉 움켜쥐었답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을 테니 어디 한번 밀어봐라 하고, 이를 악물었지만 덜덜 떨리는 제 목소리는 엔진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답니다. 포클레인 기사가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리더니 드디어 식당 벽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육중한 쇠바퀴가 땅을 파헤치며 다가오는데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감싸 안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아버렸지요. 김서방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구박만 했는데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건 내가 남긴 이 낡은 옷뿐이구나 하고 속으로 울부짖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골목 어귀에서 낡아서 덜덜거리는 아주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더니 빵빵하는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식당 앞을 가득 채우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김서방의 낡은 1톤 트럭이 먼지를 휘날리며 달려와 포클레인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트럭에서 내린 김서방은 평소의 그 순한 눈빛이 아니었답니다. 전사처럼 매서운 눈빛으로 용역 사내들을 노려보며 제 장모님, 몸바탕에 손 하나 까딱하지 마라 하고 천둥 같은 소리를 질렀지요. 그 듬직한 뒷모습을 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던지 말이에요. 용역업체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김서방을 밀치려 했지만 김서방은 바위처럼 굳건히 서서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첫째 사위가 다가와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하고 소리를 쳤지만 김서방은 대꾸조차 하지 않고 자신의 트럭 뒤편을 가리켰지요. 그러자 골목 뒤쪽에서 검은색 대형 세단 대여섯 대가 줄지어 나타나더니 식당 앞을 완전히 에워싸기 시작했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내려 김서방 뒤로 도열하는 광경을 보는데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제일 큰 차에서 머리가 희끗한 중년 신사가 내리더니 김서방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용역업체 반장과 사위들을 한번 훑어보더니 김서방 앞에 멈춰 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답니다. 형님, 너무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에 식당 앞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지요. 사위들은 사색이 되어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용역업체 사람들도 포클레인 시동을 끄고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답니다. 정적 속에서 김서방이 천천히 제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왔으니 아무 걱정 마세요 하며 제 거친 손을 잡아주는데 그 온기가 어찌나 따뜻하고 든든하던지 말이에요. 저는 김서방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첫째 사위와 둘째 사위가 비굴하게 다가와 그 중년 신사에게 명함을 내밀려 했지만 김서방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막아섰지요. 형님들도 이제 그만 가보시죠라는 김서방의 말. 한마디에 그 당당하던 사위들은 꼬리를 내리고 뒷걸음질을 쳤답니다. 제가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투박한 사위가 사실은 거물들조차 고개를 숙이는 진짜 거인이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답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낭떠러지 끝에서 제가 버렸던 가장 소중한 인연의 손을 다시 잡게 된 것이지요. 포클레인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거친 바퀴. 자국이 마치 제 어리석었던 지난날의 상처 같아 보여서 가슴이 아렸지만 이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제 곁에는 지문이 닳도록 저를 위해 불판을 닦아주던 우리 김서방이 든든하게 서 있었으니까요. 그 높은 양반이 우리 김서방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걸 보는데 제 심장이 그만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사내들이 식당 앞마당을 가득 메우고 포클레인 집게발이 허공에 멈춰 선 그 정적 속에서 중년의 신사가 터뜨린 울음소리는 제 평생 들은 어떤 소리보다도 웅장하고 서글펐답니다. 그 신사는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건설사 총수이자 이 일대 재개발을 진두지휘하던 정 회장이었지요.
그런 거물이 제 식당 주방에서 불판이나 닦던 우리 사위의 손을 잡고 형님을 이제야 뵙습니다라며 통곡을 하는데 저는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어 제 허벅지를 몇 번이고 꼬집어 보았답니다. 제 잘난 첫째 사위와 둘째 사위는 사색이 되어서 입만 벙긋거리고 있었고 저 또한 그 서슬 퍼런 광경에 다리에 힘이 풀려 식당 문지방을 붙잡고 겨우 버티고 서 있었답니다. 정 회장은 김서방의 낡은 작업복을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형님이 제 대신 그 지뢰를 밟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식당 앞은 찬물을 끼얹은 듯 다시 한번 고요해졌고 저는 가슴 한구석이 쩍하고 갈라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제 도장을 뺏으려 혈안이 되어 있던 사위들은 정 회장의 매서운 눈빛, 한 번에 고개를 떨구고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정 회장은 이 식당은 오늘부로 철거를 중단합니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했어요. 그리고는 김서방을 바라보며 형님이 저를 위해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평생의 영광도 버리고 이렇게 숨어 지내시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답니다. 우리 사위가 특수부대 시절 정 회장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은 지뢰 파편에 손과 발을 다쳐 은퇴했다는 사실을 저는 70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 투박한 손으로 기름때를 벗겨내며 어머니 국물이 최고라고 웃어주던 그 모습이 떠올라 목이 메어왔어요. 지문이 다 닳아 없어져서 스마트폰 인식조차 안 된다던 그 손이 사실은 나라를 지키고 전우를 살려낸 고귀한 영웅의 손이었다는 걸 왜 저는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첫째 사위의 하얀 손이 성공의 상징인 줄 알았는데 그 닳아버린 김서방의 손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훈장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제 뺨이라도 갈기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제가 주방대기라고 멸시하며 앞치마를 던져줄 때 김서방은 그저 묵묵히 전우의 삶을 지켜주듯 제 식당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첫째 사위와 둘째 사위는 이제 비굴할 정도로 정 회장 곁으로 다가가 명함을 내밀려 애를 썼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장모님을 잘 모시려고 그랬습니다라며 변명을 늘어놓는 그 얄팍한 입술들을 보는데 어찌나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하던지 말이에요. 정 회장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김서방에게 형님, 저들이 형님을 욕보였다면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물었답니다. 그 순간 김서방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감싸 안고는 정 회장 그만하게. 내 장모님이시고 내 가족들 일세라고 대답했지요. 제가 자신을 짐승처럼 구박하고 무시했어도 김서방에게 저는 여전히 지켜야 할 가족이고 어머니였던 모양이에요. 저는 김서방의 땀 냄새가 밴 그 작업복 소매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김서방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구나라고 사죄를 했지만 김서방은 그저 제 거친 손을 맞잡아주며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 주방에서 국 끓이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라고 답하더라고요. 그 따뜻한 한마디가 제 가슴속 응어리진 한을 단번에 녹여버리는 것 같았답니다. 식당 앞을 메웠던 포클레인은 엔진 소리를 죽이고 서서히 후진하며 멀어지기 시작했지요. 정 회장은 이 식당을 허물지 않고 이 일대 개발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보존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저는 식당 벽에 가 있던 그 불안한 금들을 보며 무너지려던 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제 비뚤어진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성공한 자식들이 제 노후의 보험인 줄 알았는데 진짜 보험은 제가 발로 찼던 그 못난 사위의 진심이었음을 피눈물로 알게 된 것이지요. 정 회장은 떠나기 전 제게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 형님 같은 분을 모시고 사시는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복 많은 분이십니다라고 말해주었지요. 제가 누린 그 평온한 일상이 사실은 김서방의 닳아버린 지문과 묵묵한 인내 덕분이었다는 걸 저는 이제야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는 식당 바닥에 엎질러졌던 그 미역국 냄새를 기억해냈답니다. 그 냄새는 구질구질한 가난의 냄새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냄새였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지요. 밤바람이 잦아들고 식당 앞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답니다. 검은 세단들이 하나둘 떠나고 사위들도 도망치듯 자리를 비웠지요. 텅 빈 식당에 김서방과 저만 남았을 때
저는 비로소 김서방의 그 거친 손바닥을 제 얼굴에 가져다 대보았답니다. 기름때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그 손이 어찌나 포근하고 든든하던지 말이에요. 어머니 배고프시죠? 제가 국밥 한 그릇 말아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들어가는 김서방의 뒷모습에서 저는 그 어떤 장군보다도 당당한 위엄을 보았답니다. 주방에서 가스불이 켜지는 소리와 함께 다시 구수한 육수 냄새가 식당 안을 채우기 시작했답니다. 그 냄새는 아까의 스산했던 먼지 냄새를 씻어내고 다시 살아갈 희망의 향기를 실어오고 있었지요. 저는 김서방이 준 앞치마를 고이 접어 가슴에 품고 창밖의 새벽별을 바라보았답니다. 내일이면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보다 내 곁에 이런 기둥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 벅차게 만들었지요. 그 향이 아직도 제 마음에 승리의 잔향처럼 뜨겁게 남아있는 것만 같아요. 거짓말처럼 고요해진 식당 홀에 앉아 있으니 비로소 제 인생의 정산서가 한눈에 들어오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주방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스불이 켜지는 소리가 들리고 구수한 육수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멍하니 그 냄새를 따라 주방 입구에 서서 묵묵히 고기를 썰고 있는 우리 막내 사위 김서방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답니다. 제가 주방대기라고 구박하며 온갖 굳은 일을 시킬 때도 저 어깨는 한 번도 굽어지지 않고 제 울화를 다 받아냈던 것이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김서방의 손을 덥석 잡았답니다. 평생 불판을 닦고 뜨거운 가마솥을 만지느라 지문이 다 마모되어 매끄러워진 그 손마디를 만져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차마 말을 잇지 못했지요. 김서방아, 이 손이 내 인생의 훈장이었구나. 내가 눈이 멀어 그 귀한 걸 못 알아보고 너를 짐승처럼 부렸어라며 통곡을 했지만 김서방은 그저 제 손을 가볍게 쥐어주며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 짐은 없어도 국밥 잘 말아요 하고 인자하게 웃어주더라고요. 그때 식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어제 도망치듯 떠났던 첫째 사위와 둘째 사위가 양손에 값비싼 보약 상자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들어왔답니다. 어제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김서방의 눈치를 보며 어머님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라고 고개를 조아리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천박하고 가련해 보이던지 말이에요. 성공한 자식들이 제 노후의 보험인 줄 알고 살았던 제 지난 날이 그 비굴한 얼굴들 위로 겹쳐 보여서 저는 헛구름을 잡고 살았구나 싶어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저는 그들이 내미는 선물 꾸러미를 차갑게 밀쳐버렸어요. 너희는 이제 내 식당 문턱을 넘지 말아라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지요. 첫째 사위가 당황하며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자식인데 너무하십니다라고 대꾸했지만 저는 지문이 닳아 없어진 김서방의 손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답니다. 이 사람이 내 형님을 살리느라 지문을 잃을 때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요. 너희가 내준 돈 몇 푼보다 이 사람이 흘린 땀 한 방울이 내게는 100배 1000배 더 귀한 것이란다라고 소리쳤더니 그 똑똑하다던 사위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뒷걸음질을 쳤지요. 자식 기 살려주느라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종처럼 부렸던 제 어리석음을 이참에 완전히 씻어내고 싶었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제 보상금이니 증여니 하는 말은 꺼내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이 식당은 이제 내 이름으로 끝까지 지킬 것이고 내가 죽으면 이 식당을 지켜준 김서방에게 다 물려줄 거다라고 못을 박았답니다. 사위들은 사색이 되어 식당을 나갔고 저는 그제야 가슴속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어요. 70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자식들 번듯하게 키우는 게 성공인 줄 알았는데 진짜 성공은 늙어서도 내 손으로 국밥 한 그릇 말아낼 수 있는 이 터전과 곁을 지켜주는 진심 어린 사람 한 명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답니다. 저는 김서방에게 자네 이제 주방대기 하지 말고 나랑 같이 공동 사장 하세라고 제안하며 처음으로 활짝 웃어 보였지요. 식당 안에는 다시 고기 익는 소리와 사람 냄새가 가득 차기 시작했답니다. 정 회장은 약속대로 이 일대를 보존구역으로 지정해 주었고 저희 식당은 이제 낡은 폐허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가 되었지요. 저는 매일 아침 김서방과 함께 국밥을 말며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넨답니다. 비싼 명품 가방은 장롱 깊숙이 처박아두고 예전에 입던 편안한 앞치마를 두르니
이제야 제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잘난 사위들이 골프 치러 가자고 유혹할 때보다 우리 김서방이랑 주방에서 대파를 다듬으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랍니다. 창밖에는 따스한 오후 햇살이 내리쬐고 식당 간판은 새로 칠한 페인트 덕분에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요. 저는 가끔 김서방의 매끄러운 손마디를 만져보며 생각한답니다. 이 사람이 잃어버린 지문은 사실 저를 위해 바친 희생의 기록이었음을 말이에요. 제가 누리는 이 평화로운 노후가 누군가의 헌신 위에 세워진 사치라는 걸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자식들에게 다 내주고 빈털터리가 되어 요양원으로 쫓겨날 뻔했던 제 인생이 김서방이라는 기둥 덕분에 다시 한번 활짝 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도 자식 농사 다 지었다고 이제는 편히 쉴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식의 성공이 부모의 성공은 아니라는 것을요. 내 손에 쥔 이 작은 기술 하나, 그리고 곁에서 묵묵히 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 한 명이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더 확실한 노후 대책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처럼 피눈물 흘리며 뒤늦게 깨닫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장 투박한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어쩌면 그 손이 여러분의 무너진 세상을 떠받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이제야 진짜 독립을 한 기분으로 오늘도 힘차게 가스불을 켠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오며 사장님 국밥 하나요 하고 외치네요. 저는 반갑게 웃으며 예 갑니다. 따뜻하게 말아드릴게요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 국물 소리가 어찌나 경쾌하게 들리는지 마치 제 인생의 이막을 축하해주는 연주곡 같았지요. 박 여사의 식당은 이제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희망이 끌어넘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답니다. 잘난 사위들의 화려한 말잔치보다 우리 김서방의 무뚝뚝한 어머니 식사하세요라는 말이 제 가슴을 더 든든하게 채워주고 있으니까요. 주방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생기가 도는 걸 보며 저는 빗자루를 들고 식당 앞마당을 정성스럽게 쓸었답니다. 이제 제게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돈보다 귀한 게 정이고 성공보다 소중한 게 사람의 진심이라는 걸 이 늙은이가 이제야 온몸으로 배웠으니까요.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변해도 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만큼은 변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지켜낼 거랍니다. 그 향이 아직도 제 마음에 승리의 잔향처럼 뜨겁게 남아있는 것만 같아요.